지금 평택을 상황을 보니까 단일화는 점점 더 이제 힘들어지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여론조사 기관의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디어 토마토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김용남 후보가 28.8%, 유이동 후보가 22.5%, 조국 후보가 22.2%를 얻은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인천일보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같은 경우에도 김용남 후보가 30.8%, 조국 후보가 23.0%, 유이동 후보가 19.8%를 얻은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됐던데 이런 식으로 사실 김용남 후보, 민주당 후보로 쏠림 현상이라는 것이 천천히 나타나게 되면은 김용남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결행하기 좀 어려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남 의원은 사실 처음에 단일화 생각도 조금 있었던 거는 같은데 아마 점점 단일화 생각이 없어지고 자기가 그냥 혼자 당선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러다 보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유희정 의원이 어부지리를 할 가능성이 이제 더 많아지는 건데 이게 약간 착시도 있고 사실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민주당은 또 이제 당세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 당이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게 사실은 무시를 못하잖아요. 전폭적이죠. 게다가 네. 당 사람들끼리 결집하기 시작하면 이제 사실 그거는 제3당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상황이 되고 김영남 의원이 처음에는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점점 아마 이렇게 선거를 치르게 되는 그 날이 가까워올수록 이거 내가 무조건 당선이야라는 생각이 들 거고 그렇게 되면 본인도 사실 이번에 원내 입성하지 못하면 그동안에 야인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네. 떠돌아다니는 게 많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본인 이번에 무조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단일화는 나로의 단일화 아니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물론 이제 그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라는 게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지만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경합하다가 벌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 일당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포기하기 좀 어려운 그런 국면으로 흐르는 게 쉬 있어온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정주 기자.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단일화 대상이 이제 진보 진영의 지지율 상 보면 1, 2가 김용남 의원, 이제 조국 대표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김재현 후보. 이 세 명이 이제 단일화 대상인데 잘 보시면 이제 김재현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논외로 하고 왜냐하면 네거티브전에 뭐 끼어들질 않아요, 당초. 근데 이제 김용남 의원을 둘러싸고 조국당이 오늘도 포격을 했더만요. 아 오늘도 했습니까? 오늘도 네. 중앙선대위에서 이제 신장식 의원 발언하고 한 두세 명 정춘생 의원인가 이제 계속 이제 예전에 이제 이태원 참사 발언 당연히 사과할 부분 있죠. 이제 김용남 사과했고 뭐 그런 건데 일단은 첫 일성부터 이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검증이면 검증이고 네. 근데 이제 본인이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 네거티브다. 하지만 이건 네거티브는 네거티브예요, 그냥. 어쨌든 김용남 의원이 해명하라, 사과하라 이런 식으로 들어오잖아요. 조국 혁신당의 지금 후보들이 조국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포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되면 김용남 후보 쪽에서도 아직 이제 받아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 본인 발언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는 저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나는 선거 기간 동안에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 선언은 하셨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봤을 때 나중에 하다 보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란 게 어떤 성격이 있냐면 정치가 쟁이거든요. 쟁은 싸운다는 거예요. 공방전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치의 기량자격은 기본적으로 제가 국외 여행카 때 그때 뭐 잘못했죠 사과해 이렇게 하면 여기 사과하잖아요 계속 꺾여요. 그러니까 물론 사과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 1 사과했네 자 2번 그때는 왜 그랬어요 예전에 계속 나온다 이거 네. 몰아붙인다 예전에 왜 그러니까. 2차 갔을 때 네. 맥주가 안 내고 도망갔어 뭐 이런 식으로 아, 진짜인 줄 아시잖아요. 아니, 얘기 하지 마. 예를 들면 봐봐요 네. 1차에서 회 먹고 진짜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제가 지금 지어내고 있는데도 둘이 언제 밥 먹었어? 나 빼고? 아니, 저녁에 옛날에 회식한 적 있어요. 술 겁나 먹고 이제 만취해서 지갑도 안 꺼내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 몇 차례 공박하잖아요. 사람들은 진짜인지 알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네. 방어를 해야 되는 측면인데 방어가 아니라 정치에서는 방어적이면서도 공세를 취하는 방어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하지 않으면 또 들어오거든. 그래서 이게 쟁이라는 게 정치의 본질적인 성격도 있지만 혹시 이걸 연대를 할 후보끼리는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단일화의 순효과가 잘 안 나와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걸 감정이 20일 사이에 상해버리니까. 엊그제까지 네. 멱살 잡고 싸우다가 그것도 기피라는 게 있는데 갑자기 단일해서 우리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면 유권자가 그걸 믿겠냐고요. 그래서 네. 그게 선이 있는 거예요.
아니 아닌 게 아니고 김영남 후보가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단일화는 없는 거냐 어떤 거냐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인위적인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을 논의할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다. 그 얘기는 지금 이제 논의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 말미에는 계속 추궁을 하니까 뭐라고 답하냐면은 단일화의 가능성 극히 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후보가 이 정도 얘기하면 사실은 지금 생각 없다는 얘기로 솔직히 들리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김영남 의원은 단일화를 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인다. 아 이런 발언 때문에 비춰봤을 때 이런 발언에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내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단일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네. 그런 말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이제 그 본인 입장을 좀 내놓고 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원내대변인 직책을 당시에 그 국민의힘 있을 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얘기들로 발언을 했었는데 진심으로 죄송스럽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단지 제가 정당과 정파적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는 점을 좀 양해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건 그대로 이제 사과를 큰 틀에서는 하고 간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김용남 전 의원한테도 사실은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김용남 의원도 털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본인 진심을 담아서 정치도 정치지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자기가 진솔한 모습을 보이는 게 정치인으로서 적절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국혁신당은 사과할 게 없어서 지금 사람들이 말 안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미 반대로 사실 역공세도 있죠. 지금 상황들 있죠. 보면. 네. 지금까지 나온 게 조국혁신당은 아무 잘못이 없어, 조국 대표는 아무 잘못이 없어 사람들이 지금 공세를 안 펼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보 진영 내부에 이런 분열 양상, 갈등 양상, 이런 내부의 분열이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의 어부지리로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믿지 않겠지만 저도 그래서 자제하고 있어요. 저도 많이 자제하고 있는데. 네. 조국혁신당 제가 함정 말한 성비 사건 그리고 갑질 사건 그 피해자들 있잖아요. 2차가 해놓고 사과 안 하잖아요. 예, 조국혁신당 보고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사과 안 해요. 예, 제가 그 당에다가 공식적으로 몇 차례 물어봤어요. 근데 조국 대표가 출소하고 난 다음에도 이 2차 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방송에서 몇 차례 얘기했거든요. 공당에서 기자들 있는 방에서 그 공보고 알림으로 2차 가해를 합니다. 예, 제가 이거를 몇 번 지적을 했어요 대변인한테. 그러니까 대변인도 그 전화를 하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구경 기자도 출입해봤지만 생각해 보세요. 대변인한테 우리 대변인이 그런 거 통화하라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진짜 통화하면 2분이면 끝날 대답이에요. 취재 요청서를 보내달래요. 제가 정당 12년 출입했는데 이런 당 처음 봤어요. 아니 전화 2분이면 끝날 얘기를 20몇 번을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서 취재 요청서를 보내달라는데 이게 기자 입장에서는 지연 전략으로 보이거든요. 아니 제가 무슨 시리즈입니까? 뭐 탐사 보도예요? 제가 이거 가지고 무슨 김건희 특검 기사 쓰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때 공보고 알림 때 본인이 올렸다고 저랑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짧게 하면 30초면 끝나는 대화예요. 근데 그걸 취재 요청서를 보내달래요. 요청할 게 뭐 있어요? 전화 받으면 끝나는데. 2차 가해 한 거 저는 2차 가해 했다고 몇 번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국혁신당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근데 자기들 당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몰라서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 말고도 수두룩빽빽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영남 전 의원한테는 그렇게 가혹하게 하면서 자기들 잘못해서는 단 한 뼘도 양보 안 하면서 사과할 자격이 있어요? 사과 요구할 자격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또 전국 상황이나 비춰보면은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정당 지지율이 좀 많이 하락한 상황 속에서 만약에 그 본인들의 정당의 대표격인 조국 후보가 나와서 만약에 재보선에 패배를 한다고 한다면은 상당한 상처가 되기 때문에 남은 선거 기간에 사활은 걸 것이고 그건 당선을 위한 사활이 걸릴 것 같은데 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선거운동 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지금 보면은 조국 대표가 사실은 되게 절박하게 선거운동을 하더라고요. 예전의 모습하고는 다르게. 그게 아마 이제 정말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조국 대표가 원내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이 당 자체의 존립이 매우 힘들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조국당은 원래 비례 의원들로만 지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역구 의원을 이번에 이 지역에서 하나 가져가나 못 가져가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하고 뭐 합당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딱 그려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 타임에 조국당이 앞으로
5년 안에 사라질지 안 사라질지 이것까지 사실 여기서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절박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진짜로 더 아마 열심히 더 뛰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조국 대표나 조국 혁신당 역시 절실하게 뛴다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데, 근데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절실한 엄청 게 절실해요. 그 어떤 질문을 그 방송에서 사회자가 던졌냐, 만에 하나 떨어질 경우에 평택에 계속 사실 건지를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한 김용남 후보의 답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른바 국회의원 배지 떨어지고 만 10년이 됐는데요. 이번에 또 떨어진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기는 그거 자체가 너무 끔찍합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 보니까. 정말로 김용남 후보 스스로도 정치 생명에서 10년간 쉬었기 때문에 그죠. 이번에는 필히 당선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떨어지더라도 더 좀 김용남 의원에게는 위기인 게 만약에 이번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김용남 의원이 떨어진다는 거는 둘 중에 한 명, 유이동 의원 아니면 조국 대표가 당선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겠죠. 네. 근데 김용남 의원 입장에서는 솔직히 유이동 의원이 되면 이제 분열의 책임을 지는 거고 둘이 단일 안에서 지지 않았냐. 그 일정 부분 책임이 와요. 그리고 조국 대표가 당선되면 이제 더 험난한 길이 열어지죠. 더 험난한 길이 열린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김용남 전 후보가 그러니까 전 의원이 지금 네거티브를 당하면서 사과까지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떻게 해석이 나오냐면 조국 대표가 이기게 되면 거 봐. 그렇게 정통성 없이 유이재명으로 넘어오니까 결국은 민주당에서 이런 민주주의에서 버림받잖아. 이런 낙인 효과를 받게 돼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플레이를 하면서 이 다음에 될지 모르겠지만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이 합당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국 대표가 당선이 된 다음에 이제 합당 움직임까지 갔어요. 예를 들면 합당 돼버리면 김용남 전 의원은 설 곳이 굉장히 좁아질걸요? 거기서 합당까지 돼버리면? 그렇겠죠, 당연히. 예. 네. 그 수순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역시 합당된 다음에 내부 권력 투쟁상 조국 혁신당의 세력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파이가 커져요. 그러니까 친문이라는 소위 말해서 파이들 그 파이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김용남 전 의원이 공천을 받든 이 다음 총선에 나가든 견제를 받으면 더 받지. 그게 비당길이 열리겠냐고요. 상식적으로. 네, 그런 분석을 좀 해주신 그러니까 거고. 이게 다른 당 특히 이제 적대적 관계에 있던 당에 있다가 이 당으로 들어오게 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사실은 겪게 되는 운명이죠. 그 실제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막 투쟁하는 전투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가 리박스쿨이 이제 파묘되면서 무지하게 합당 얻어맞았죠. 얘기 나오면서 네.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 그분들은 그 당에서 너무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라 파묘가 되면 될수록 사실은 그쵸. 이쪽 당에 있던 사람들의 정서를 건드릴 수밖에 없고 음.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과를 해도 의미가 없어져요. 이제 사실은. 의미 없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미안한 말이지만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최고위원까지 됐지만 다음 공천은 못 받을 거다라는 얘기가 막 엄청나게 이미 파다하거든요. 지금 바깥에는 네. 시중에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남 의원 이번에 원내 입성을 못한다? 그럼 지난번에 수원시장 선거할 때 아주 피를 말렸거든요. 네. 그 팀이. 근데 결국 그때도 되게 아주 근소한 차이로 져가지고 자기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절치부심하고 결국은 당까지 바꿔서 여기 들어왔는데 지금 벌써 당을 몇 번 바꾼 거예요. 그 상황에서 결론적으로는 이 안에 못 들어오고 그런다. 그러면 생각보다 민주당이 그러니까요. 네. 배타적입니다. 이 내부 안에서.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아마 생존하기 정치 생명이 끝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안 되게 되면 위에서 뭔가 좀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각으로 들어가서 뭔가 해서 다시 한번 뭔가 좀 기사회생할 기회를 노리지 않는 이상은 힘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평택을 공천이 발표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응원도 보내주시고 또 여기 평택에 계신 주민분들 상가 돌면서 만나 뵙고 그러니까 오늘은 일요일이라 그런지 저녁에 가족 간에 나와서 외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드리고 그러면 너무 반갑게 이렇게 잘 왔다고 맞아주시고 뭐 이런저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또 지나가다가 차에서 보시고 창문 내리고 이렇게 응원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몸은 힘듭니다만 용기가 막 나고 그렇습니다.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평택 신입생입니다. 오래 사신 분들 그리고 저보다 먼저 오신 분들의 말씀
듣고 경청하면서 평택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생각입니다. 비록 신입생이지만 실력 있는 최우등생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평택의 발전, 평택의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평택이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교통 문제, 주거 문제, 돌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또 그걸 통해서 실제 풀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제가 전해드린 KBS 부산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한길 리서치가 아니라 한국 리서치였음을 다시 정정해서 보도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7일부터 19일 한국 리서치가 KBS 부산 의뢰로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전재수 후보 40% 그리고 박형준 후보 34%의 지지율을 각각 보였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혼란을 드려서 송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한길 리서치가 인천일보 의뢰로 지난 1일부터 2일 평택을 지역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전 의원과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오차 범위 안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김용남 후보는 어젯밤 자신의 용방불패 TV, 요새 잘 나갑니다. 용방불패 TV에서 처음으로 30%가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초반 기세를 잡은 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가 되었습니다. 뒤이어서 조국 대표가 23%로 2위를 차지했고요. 유이동 전 국민의힘 의원은 19.8%로 3위에 올랐습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는 9.6%,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는 9.3% 순이었는데요. 기타 후보 0.3%, 지지 후보 없음 3.9%, 잘 모름 3.3% 순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어떻게 분석해 봐야 할 것인가? 대체로 지지층끼리 꽉꽉 뭉쳐 있다.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조직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초반에 30%가 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어제 평택 지역 전직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평택 지역에서 정치를 해온 한 고위 관계자와 전화 취재를 했습니다. 이분에 따르면 우선 국민의힘 유이동 전 의원이 결단코 평택 지역에서 인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국 대표가 내려오고 또 오자 구도가 되면서 오히려 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막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닌데 조국 대표가 내려와서 뭐 삼선의 유이동 막 등등등등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지역에서 3선씩이나 한 국회의원이 초반 여론조사에서 18%에서 20%의 지지율이 나온다는 것은 역시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해석해 봄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평택 을구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보면 이런 말이 나온대요. 평택 병으로 가더니 왜 또 나왔어?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평택을에서 정치를 했으면 평택을에서 계속 해야지 평택병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또 오고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실제 한다는 것이죠. 이 정치인이 전해준 바는 이런 내용입니다. 최소한 독자적으로 25% 정도는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실제 국민의힘 지지층도 제대로 흡수를 못하고 있다라는 방증이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국민의힘 극우들은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쪽으로 가 있고 유이동 쪽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동네에서도 유이동은 한동훈 쪽이야, 친한계야 이런 소문이 많아서 아마도 극우 윤 어게인 국힘 지지자들은 유이동 후보 지지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에서는 유이동 3선하는 동안 한 게 뭐냐 불만이 팽배하고 환영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진보 진영 쪽에 대한 진단을 물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용남 전 의원은 워낙 민주당 국회의원을 둘이나 배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워낙 민주당 조직력이 탄탄해서 초반 기세 잡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깃발 아래 뭉칠 당원들과 그 가족들만 계산해도 초반 여론조사에서는 당연히 앞서는 것이다라고 진단했죠. 반면 2위 조국혁신당 가장 먼저 평택을에 아니죠. 황교안 대표가 가장 먼저 왔었죠. 지금 2위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경우에는 젊은층, 특히 여성층에서 인기가 많고 사진 찍자는 주문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사진 찍은 사람들이 표로
얼마나 될까? 그것은 미지수다라고 냉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셀럽이 우리 동네에 왔으니까 사진만 찍고 말지, 사진 찍은 김에 표도 줄지,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진단한 것입니다.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어서 사람들이 달라붙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전부 표로 간다? 그렇게 하기에는 30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무엇보다 황교안 자유화혁신 대표가 약 10%가량을 거머쥐는 이유는 보수 기독교 파워라고 진단했는데요. 평택안의 큰 교회들은 대개 한기총 소속 보수적 목사들이고 특히 서부 지역, 농촌 지역 중심으로 보수 교회들이 많아서 그 기반이 아마도 황교안 약 10%의 본질일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유이동 황교안 단일화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야권 단일화인데요.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세 당 가운데 누가 30%를 선점하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쏠림 현상이 생기느냐, 그것이 관전 포인트라고 합니다. 초반에 김용남 후보가 30%를 거머쥐고 달리게 된 거고, 중요한 것은 보름 정도 지나면 표심이 이동하면서 결정 단계로 이르게 되는데 그때 보름 후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평택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이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을 만나보면 지금 매우 혼란스러워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누가 왜 이런 판을 짠 거냐. 둘 다 좋은 후보들인데 둘이 다 오면 유권자들은 어쩌란 말이냐. 선택에 매우 곤혹스럽다라는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국힘 쪽이 단일화해서 35%를 확 넘어버리지 않는다면, 또 한 사람이 확 치고 나가지 않는다면 이 흐름은 막판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평택 지역 시민들이 보기에 둘 다 단점을 가진 상황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치고 나가지 못한다면 결국 애매한 다자 구도는 선거 막판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평택 선거에서 재밌게 봐야 될 포인트 하나는 윤호개인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표대가 생겼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황교안 후보가 끝까지 간다면 그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 있는 것도 이번 평택 선거의 관전 포인트라고 전했습니다. 조국 후보님이 조국혁신당을 창당할 때 유시민 작가가 매불쇼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창당할 당시였습니다. 민주당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진짜 무조건 질 거다. 그리고 앞으로 선거 기간이 언젠가 또 선거를 또 치러야 되고 그럴 테니까 그때마다 참 힘든 길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유시민 네. 작가님은 저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고요. 제가 네. 오랜 친교가 있으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민주당과 싸우진 않습니다. 항상 연대 단결해왔고, 그러나 민주당 후보 또는 민주당의 정책과는 논쟁할 것은 논쟁하고 싸울 것은 싸워야 한다. 그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그 마음이고, 네. 예컨대 과거 내란 전담 재판법이라거나 최근에 있었던 공소청 중수청 법안 같은 경우 1안, 2안 정부 법안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3안, 즉 대통령이 개입해서 정리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저와 조국혁신당은 1안, 2안이 틀렸다고 얘기했어요. 네. 근데 민주당 상당수 의원들은 침묵하거나 그 1, 2안을 옹호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 입장이 맞았잖아요. 그런 네. 걸 가지고 민주당과 싸운다고 하면서 여기를 조불쇼라고 말하는 건 틀린 일이죠. 당사자가 좁으셔라고 하니까 이게 또 색다르네요. 네. 제가 그러면 돈 벌어서 인수해야 되나 싶긴 하네요. 자 그러면 그 조국 후보를 향한 뭐 여러 가지 비판과 비난 중에 가장 억울한 거는 뭐고 뭐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당사자니까 가장 억울한 건 뭐고 가장 뼈 아픈 건 뭡니까? 저에 대해서 이제 비난 중에 가장 억울한 것 중에 하나는 네. 뭐 당장 저의 지금 평택을에서 뛰고 계신 김영남 후보가 조국이 주가 조작 세력의 정점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과거에. 네, 과거에. 그러다가 요즘에 논란이 되니까 자신은 조국 일가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말을 바꾸셨는데 그건 방송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만약에 이제 김영남 후보가 자신 있으시면 다음 매불쇼나 등등 방송에 나오셔서 네. 그때 했던 말 그대로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조국은 주가 조작 세력의 정점이다를 그대로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바로 법적 문제가 되거든요. 네. 본인은 거짓말 안 하시고 문제 없다 하셨으니까 그 말 그대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네. 그게 이제 제가- 가장 억울한 비판 중에 하나고. 사모펀드 건으로 제가 도배가 되었고 2019년에 제가 주가 조작 세력의 정점이라고 공격했던 분들이 아주 많았고 저는 주가 조작 세력으로 단 한 번도 기소가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일부 공직자윤리법으로 기소됐지만 다 무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배우자 같은 경우도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횡령 다 무죄 났고요. 네. 다른 차명 계좌로 유죄 났거든요. 전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네. 말씀하시면 곤란하다 생각하고 네. 그게 자신이신 분은 그 말 그대로 나와서 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네. 선거 기간 시작됐으니까. 네네. 뭐 그게 좀 그러네요. 근데 그거 이미 저는 다 지나갔고 그 점 가지고 따따부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뼈 아픈 비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야, 저는- 이거는 진짜 솔직히 나 좀 아프다. 네, 제가 2019년 이후로 이제 언론에서도 비판을 했고 또 민주당에서도 요구를 해가지고 제가 시민언론 민들레가 세어보았는데 그 시점에서 한 12번 사과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제가 여러 번 더 했기 때문에 최소 15번쯤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사과를 요청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당시에. 또 한겨레 신문에서도 사설 통해서 사과 요청해서 사과를 다 했고요. 그거 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당시 그 시점에 제가 이제 교수로서 저희 그 자식에게 다른 당시 시점에 청소년들이 얻지 못한 각종 인턴십 기회, 제가 아는 사람 또는 뭐 저 직접 간접적 그런 걸 통해서 제공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여러 번 사과를 한 바 있고 네. 그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인정해갖고 또 사과하라면 또 사과할 것입니다. 저는 네. 공인이 된 이상 어떠한 검증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여전히 저에 대해서 그 비난할 수 있다고 보고 네. 그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저는 인정할 거 인정하고 사과할 것입니다. 네. 소위 말하는 그 뭐 내로남불 프레임과 네네. 관련한 네네. 부분에 대한 입장을 또 말씀하신 네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가장 뼈아픈 비판이다. 그렇죠. 제 스스로 흠결이고 성찰해야 될 부분이고요. 물론 네. 법률적으로 따질 게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지 않다. 네. 그 시점에 뭐 저는 직접 관련되지 않습니다. 뭐 저의 배우자의 표창장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할 수도 있지만 네네. 일단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네. 일단 그 넓게 봐서 제가 한 16번 사과를 했고 앞으로도 그 점에 있어서는 사과를 할 생각이고요. 네. 근데 그 점을 가지고 다투어야 될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네. 지금부터는 정치인 조국의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힘 제로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또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와도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뭐 많은 분들은 김용남 후보를 이제 지지를 할 테고 그런데 이제 반면에 국민의힘에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국힘 제로에 그 동조하는 분들, 이분들은 조국 후보에게 표를 줘야 될지, 김용남 후보에게 표를 줘야 될지 굉장히 고심이 깊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나 조국이어야만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 민주당 의석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당적을 가진 정치인 한 명을 국회에 넣는 것이 중요한지 안 그러면 조국이란 정치인을 국회에 다시 복귀시키는 게 중요한지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영남 의원 뭐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저 스스로도 검증 받아야 되고 평가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걸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김영남 의원께서 이제 국민의힘 시절에 네. 저는 김 의원께서 국민의힘 계시다가 민주당 합류한 거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박수 친다고 박수 칩니다. 네네. 근데 국민의힘 시절에 세월호 법안에 반대한 12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서 세금 낭비라고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시위한 그 사람들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백남기 농민 돌아가셨을 때 이게 불법 시위로 인한 그 지역적 사고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 세 사건에 대한 평가와 완전 반대입니다. 네. 저는 과거 국민의힘 시절에 그런 말씀하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는 공개 사과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건 과거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아, 네.
민주당에 입당하시고 난 뒤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네. 이분이 민주당에 입당하고 난 뒤에 이 이재명 정부는 검찰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만들어진 정부입니다. 네. 핵심적 시대 과제가 검찰 개혁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민주당원이 되고 난 뒤에 예컨대 저희 당의 박은정 의원과 논쟁을 하면서 수사 지휘권, 검사의 수사 지휘권 부활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이루었던 수사권 조정 그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검사에게 보안수사권 문제 줄 것인가 큰 논쟁인데 이분은 보안수사권 주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제 검찰 개혁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세 번째 뭐냐면 최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소청 법안, 중청 법안 1안, 2안, 3안 나와서 최종적으로 3안으로 되었고 저와 조국혁신당은 1안, 2안은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분은 정부 법안 즉 폐기되었던 1안, 2안이 옳다고 하셨어요. 이 점은 논쟁을 해야죠. 왜냐? 네. 6.3 선거 이후에 바로 이 검사의 보안수사권 유무를 줄 것인가를 둘러싸고 형소법 196조 개정이 바로 이루어지는데 이분은 보안수사권 주자는 입장이에요. 네.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원을 포함하여 민주진보 진영의 유권자분들께서는 향후 진행될 검찰개혁 등 각종 사회개혁에서 어떤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는지 맞는지를 판단을 해야죠. 네. 저는 당연히 제가 김용남 후보보다는 훨씬 더 민주당 개혁 노선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제가 이제 허위 사실을 뭐 얘기하거나 비방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한 거는 이분이 지금까지 소신을 가지고 말씀해 오셨던 바입니다. 네네. 그거는 밝혀야 된다. 네.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저는 우리 아까 민주당원 또는 뭐 넓은 의미의 민주진보 진영의 국민들이 많이 계신데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 당적이 민주당이면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까? 과거의 발언이나 또 현재 소신이 반개혁적이라 하더라도 모든 게 면죄부가 이루어집니까? 또는 당적이 민주당이 아니면 반대의 일이 발생합니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김용남 후보의 이제 과거 입장과 관련해서 사과 요구를 하셨는데 사과를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문제 삼지 않는 건가요? 저는 이제 과거에 이태원 이런 문제가 그다음에 이제 용산 참사 뭐 백남기 네. 농민 같은 경우는 저한테 사과할 일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께 사과를 대국민 해야죠. 사과를 만약에 한다면 하면 전 사과할 용기를 발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많죠.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께 사과하고 네. 현재 민주당원이시잖아요. 민주당원에 부합된 행동을 하셔야 되고요. 네. 저희가 사과를 요구한 거는 저한테는 저에게 주가 조작 세력의 정점이라고 한 부분은 제가 국민의힘 시절에 대변인이 있다 보니까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틀린 게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좀 과하죠. 네. 그때 제가 국민의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술 넘어가면 되시잖아요. 네. 그것도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아니다. 이걸 왜 여쭤보냐면 김용남 후보가 지난번에 매불쇼에 나왔었어요. 네, 네.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네. 나에게 먼저 하지 않으면 나는 이번 선거는 어떤 선거인지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거티브 절대 하지 않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좀 아름다운 경쟁으로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확인 차원에서 한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저는 최욱 네. 앵커 말에 네거티브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건 프레임이거든요. 네네네. 모든 선거는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됩니다. 뭐 그렇죠. 네. 검증하지 않고 물론 허위 중상, 뭐 그다음에 조작, 뭐 흑색 선전 그건 네거티브죠. 네. 그러면 국민의힘 사람들에게 우리 검증 안 합니까? 해야죠. 당연히 하죠. 네. 그러니까 허위 중상을 했다. 뭐 이거 조국이가 살인범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건 다른 문제죠. 그렇죠. 김용남이 뭐 어떤 뭐 성추행범이다. 그건 정말 나쁜 짓이죠. 네네네. 공인으로서 자신이 했던 과거의 언행, 그 다음에 검찰개혁이나 각종 사회개혁 관련해서 자신의 비전과 정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으로부터 검증받아야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근데 그것을 네거티브라고 말하면서 검증을 네거티브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프레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특정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프레임이죠. 네. 그건 동의를 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보안 수사권
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도 관련해서 방송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어제 갑자기 입장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아마 거의 유지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지금 현재 국회의원 중에서도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시죠, 소수지만. 그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의 성격이 일종의 연합 정권 같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검찰 개혁 말고도 사회 경제적 개혁 관련해서 입장이 다른 분이 많습니다. 네. 그건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근데 여러 가지 정책에서 의견차가 강온 좌우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네. 그런데 검찰 개혁 문제는 그거와 성격이 다른 과제입니다. 우리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그 정권과 싸워서 무너뜨렸어요. 과거에 우리가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싸워서 감옥 가서 무너뜨리고 난 뒤는 군사 독재가 완전히 일어날 수 없도록 발본색원 했거든요. 네. 우리가 독재란 말을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립 서비스로 한 게 아닙니다. 검찰 독재 정권이었어요. 그럼 검찰 독재가 부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고 모든 최상위의 과제입니다. 그 점에서 그 민주당 안에서도 보안 수사권을 인정해 주자고 말하신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으나 네. 대통령을 포함해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것, 그 대통령의 국정과제 등에서는 분명하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이제 뭐 매불쇼 자주 보지 못합니다만은 네. 최욱 앵커께서도 보안 수사권의 그 남용에 대한 예 여러 번 드신 거 제가 방송 본 적이 네, 있는데 맞습니다. 네. 이거는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거든요. 그럼 이게 이런 보안 수사권을 저는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보안수사 요구권을 원칙으로 하고 매우 예외적인 범위 안에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제가 법률가 출신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매우 극도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 보안수사권을 인정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안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이 김용남 후보의 의견입니다. 소신입니다. 그거는 네. 뭐 저의 주장이 아니라 네. 말씀하신 게 다 있기 때문에 게다가 심지어 수사 지휘권까지 부활하자고 하셨어요. 이거는 검찰 독재를 완전히 봉쇄하고 윤석열 같은 정치 검사들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제도적 1차 과제입니다. 이 점은 민주당에 몇 분 계시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는 민주당의 검찰 출신 의원님들, 예컨대 양부당 의원님 같은 경우도 내가 생각 잘못했다. 네. 이제는 없애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네. 하시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매불쇼를 자주 보지 않는다는 말씀은 굉장히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달콤해요. 아, 오늘 가장 큰 쾌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굉장히 그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 함께하는 분들도 숨죽여서 보고 있네. 맞아요. 이게 조불쇼가 아닌가. 요놈들도 아주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공소 취소 아닙니까? 안 그래도 이따가 그 여쭤보려고 그래요. 말 나온 게 먼저 할게요. 네네네. 제가 사실은 민주당에서 공소취소 법안 이번에 특검 법안에 포함시켜서 제출했고 그걸 법안 자체는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 의정 국회망에 안 떠 있는 상태인데 네네. 사실은 공소취소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한 사람이 접니다. 네. 기록을 찾아보시면 작년 9월에 제일 제가 먼저 얘기했고 어.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만든다 그럴 때 그거 안 된다. 재판중지법 안 되고 공소취소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 후로 청와대에서 재판중지법 중단하라고 지시하고 재판중지법 접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공소취소를 계속 주장해왔어요. 네. 그런데 민주당도 지금 법안을 냈고 저는 물론 시기와 방법 경로는 법안은 좀 세밀하게 다듬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걸 봐서는 저로서는 이거 좀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건 좀 뒤의 일이고 네네. 그냥 공소취소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공소취소 이 사안은 대장동 사건 아닙니까? 네. 지난번에 며칠도 안 됐죠. 국정조사 통해서 각종 조작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분노하게 됐고 그렇죠. 과거 이제 50 청문회 비슷하게 분노가 일어나서 했던 것처럼 이 일이 벌어졌어요. 네. 지금도 공소취소의 방법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 방식이냐 뭐 그건 차치하고. 네네네.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김용남 후보께서 대장동 사건을 거론하시면서 당시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수천억 원의 배임을 했기 때문에 무기징역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과거에 물론 네. 이에 대해서도 자기가 판단 잘못했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침묵하시고 있는데 네. 저는 공인은 특히 선거에 나온 공인은 자신이 과거에 발언 중에 잘못된 건 잘못했습니다. 네. 내가 그때 이래서 이랬습니다. 정리를 하셔야죠. 네. 지금 답을 안 하시잖아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건 네거티브가 아니죠. 지금 가장 최근에는 공소 취소, 좀 더 가까이는 중수청 법안, 공소청 법안, 더 거꾸로 가게 되면 보안수사권 등등에 있어서 이 민주당 당원이 되시고 난 뒤에 김영남 의원이 밝혀오신 자신의 소신은 네. 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맞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제가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보안수사권 안 된다. 공소 취소해야 된다. 그다음에 중수청 법안, 공소청 법안 이래야 된다는 게 결과적으로 다 보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과 맞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 맞지 단순히 어떤 사람이 특정 선거 시기에 당적이 A이기 때문에 무조건 옳고 어떤 사람은 그 특정 시기 특정 선거에서 당적이 B이기 때문에 공격하고 그 B가 출연하면 조불쇼가 되는 겁니까? 그 조물쇼 좀 그만하세요. 네. 그런데 이런 측면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반론을 제기하자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게 정당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당을 옮겨서 이런 정당이 오면 그 정당을 거스를 수 없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당을 옮겨서 과거에 했던 발언 일일이 다 그걸 설명하기가 또 쉽지 않을 테고 그래서 당을 옮겨서 이 정당과 함께하는 노선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그렇게 봐줄 측면은 없을까요? 전 그렇게 봐주고 싶은 것은 참 선의를 너무 가지고 선해다. 해주신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많은 정치인들 당적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 계열 또는 보수 정치인들이 반대쪽 진보 또는 민주 진영으로 옮겨오는 거 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너무 그거 당연한 거죠. 아직도 윤호기엔 하는 애들보다 정신 나갔기 그런 애들 때문에 다 이쪽으로 오는 게 저는 낫죠. 소멸돼야 할 네.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이든 어디든 오는 게 맞고 네. 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하고 제가 좀 과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 우리 독립운동 하셔서 훈장 받으신 분들 중에서 유공자분들 중에서 출발은 친일파가 계셨어요. 친일파다가 안 된다 해서 독립운동 하시고 지금 우리 다 독립운동 유공자분이 계십니다. 그거 좋은 일 아닙니까? 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근데 그 사람 보고 너 옛날에 친일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친일을 하다가 독립운동으로 넘어올 때 자기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 했어요. 네. 그게 너무 당연하다. 이게 일반 사인은 네, 보통 네. 시민은 이제 내가 A 정당 지지하다가 B 정당 지지하고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비난할 수도 없는데 알겠습니다. 공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공인은 공적 발언과 공적을 행동을 하고 네. 그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네네.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논쟁해야 민주주의가 발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냥 두루뭉실 넘어갈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그 팩트의 문제와 정치 노선의 문제는 구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과거에 저는 타당에 있더라도 실제로 이태원 참사라든가 세월호 이런 것에 대해서 황당무계한 이야기한 거는 썩고 대제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정치인이 당적을 바꿨다고 해서 그런 일륜적인 것에 대한 시각의 행위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건 이제 보편적 저는 이 부분에 가치니까. 대해서는 김용남 의원이든 네. 전에 지적하셨던 이모 의원이든 이거 끝까지 정치인은 상처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네. 이거 끝까지 사과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분 중에 검찰 개혁 부분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노선의 차이니까 이거는 이제 김용남 의원하고 이제 대표님하고 또 생각이 다를 수 해야 될 있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다를 수 보여지고요. 있고 거기에 따라서 투표를 또 달리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요. 그렇죠. 저는 정당은 동의합니다. 이제 말씀에 어쨌든 동의합니다. 이제 정당은 당의 결사체이기 때문에 네. 김용남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것들 버리고 네. 버리는 절차를 본인도 거쳐야 되고 민주당 의견에 따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당적이 있으니까 이제 김용남 의원을 지지를 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그런 순서로 봐야 되고 당연하죠. 이제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은 대표님은 그냥 지금 민주당에 오셔야 돼요. 예? 왜냐면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든가 민주당 내에 이른바 검찰개혁 노선, 사법개혁 노선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들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견제, 논쟁 이런 것들을 지금 상생적으로 하시겠다는 취지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건 같은 당인 거예요, 사실은. 그거 어떻게 가는 거예요? 민주당 넓게 봐서 네. 민주당과 조국혁 신당이 넓은 민주진보 진영의 큰 지붕 안에 사실 있죠. 합당이 그만해. 다음에. 아니. 아우, 나 이 힘들어.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뭐 박평론가님 말과 말고 별도로 그렇게 말씀하신 중에 일부가 합당을 정청래법 합당 제안하셨잖아요. 근데 합당이 아예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민주당 내부의 분란 속에서 끝났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합당을 반대하셨잖아요. 합당문의로 그만해요. 이게 수도권 격전지 평택을에서 선거판을 뒤흔드는 두 인물의 절박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용남 후보는 단일화의 문을 닫아버린 채 나홀로 당선을 확신하고 조국 대표는 당의 명운을 걸어 사활을 다하는데요. 과연 이들의 치열한 충돌 끝에 민주당 내부의 뼈아픈 파열음이 터져나오는 것은 아닐까요? 벼랑 끝 승부에서 패배하는 순간 정치 생명은 완전히 끝장날 것이라 전망됩니다. 원내 입성을 위해 서로를 겨누는 이 살벌한 공방전은 결국 누구의 정치적 몰락으로 이어질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일입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